나는 60대 중반, 재혼으로 그 집에 이름 하나 없이 들어갔습니다. 밥을 지었고, 아이를 키웠고, 밤마다 남편의 약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딸이 저를 가정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법적으로 권리를 찾기 위해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1화. 젊은 사람들 눈치 보며 사는 노년. 그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땐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늦게라도 서로의 말벗이 돼줬으면 좋겠소. 그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아껴줄 사람을 만난 거야. 그이는 70이 조금 안 되는 사람이었고 나보다 5살 위, 혼자 된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다. 나는 남편과 사별한 지 8년. 자식들은 각자 서울로, 외국으로 퍼져나갔고 나는 시골집에서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삶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혼자 아프고, 혼자 약 먹고, 혼자 병원 가고, 그이의 한마디가 그렇게 크게 들렸던 것도 외로움이라는 게 얼마나 사람을 목마르게 만드는지 몸소 겪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다. 그의 자식들이 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아버지, 그냥 같이 지내는 정도로 하세요. 괜히 재산 얘기 나오면 우리 입장도 난처하잖아요. 그이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네를 여자로 맞이한 거지. 집안일 하라고 들인 게 아니오. 나는 그 말 하나 믿고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갔다. 첫날부터 느껴졌다. 이 집은 나의 집이 아니었다. 그이의 딸은 나보다 겨우 10살 아래였고 말끝마다 우리 엄마 같지도 않은 분이란 말을 툭툭 뱉었다. 아들은 말이 없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어머니, 식사는 드셨어요? 그런 말 한마디 없는 집. 그러면서서 아침엔 내가 차린 밥을 먹고 저녁엔 그이와 둘이 먹은 국에다 숟가락을 얹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간 지 한 달이 되던 날, 딸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국은 된장국 없어요? 시래기 된장국 좋아하신다니까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제 끓인 김치찌개가 있어서 오늘은 그걸로 드세요.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다. 가정부도 밥은 매일 새로 해주던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옆에서 그이도 밥을 뜨다 말고 멈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밥상머리에 앉지 않았다. 나는 그 집에서 아내가 아닌 가사도우미로 살아갔다. 새벽 6시면 일어나 씻지도 않은 채로 국을 끓이고 밥을 안 치고 방마다 먼지를 털었다. 그이의 손주가 주말마다 놀러 오면 나는 애를 안고 재우고 딸은 거실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며 말했다. 우리 엄마 같았으면 이 시간에 파전 부쳐줬을 텐데. 나는 한숨도 못 자고
애기 기저귀 빨래를 말리며 그럼 엄마 댁에 가시지요. 그 말 한마디를 속으로만 수백 번 했다. 어느 날 내 딸이 집으로 찾아왔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손은 또 왜 이렇게 부었어? 나는 딸 앞에 서서 눈물만 나왔다. 너희들 짐 될까봐 엄마 혼자라도 잘 살아보려 했는데 딸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그 집 나오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도 지쳤지만 그래도 혼자 있는 건 더 무서워. 그날 밤 그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자네한테 여자로 들어온 거지. 식모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말했다. 미안하오. 나도 그 애들 눈치 보느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여자가 아닌 걸 안 순간 난 이미 떠나 있었던 거였다. 이화. 그 집엔 내 이름 하나 없었습니다. 그날도 아침 5시 40분. 눈을 떴다기보다는 그냥 눈이 떠졌다. 자다가 어깨가 저렸겠다. 온몸이 욱신거리지만 누워있으면 왜 아직 안 일어나셨냐는 눈치가 무서웠다. 조용히 안방을 빠져나와 주방으로 향했다. 그 집 식구들은 밥이 조금만 늦어도 눈에 띄게 표정이 굳는 사람들이었다. 밥솥 버튼을 누르고 냄비에 물을 올려두며 나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한참을 생각했다. 토요일, 손주가 오는 날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싫지도 않았다. 어리광 부릴 때면 웃음도 나왔고 손잡고 마트 갈 때면 어깨에 힘도 들어갔다. 하지만 그 아이는 늘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있대요. 이분은 우리 집 말자 이모래요. 딸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했다. 나는 밥을 푸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말자 이모. 그 정도면 고마운 거지. 그날 오후 택배가 하나 도착했다. 받는 사람은 정경숙. 그이의 딸이었다. 어머니, 저 택배 좀 안에 넣어주세요. 나는 문 앞에서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경숙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내가 상자를 내려놓자 그녀는 말했다. 어머니, 요즘 인터넷 주문할 때 저희 주소 쓰지 마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언제 주소 쓴 게 있나? 그때 김장할 때 배송지 입력했잖아요. 택배 기사님이 저한테 계속 전화하시잖아요. 나는 억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집에 내 이름으로 온 물건 하나 없었다. 그러나 전화는 나를 피해가고 책임은 내게로 향했다. 며칠 후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말자 씨 되시죠? 생전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다. 어딘가 딱딱하고 차가운 말투. 대원생명입니다. 정기호님 남편의 보험 관련 수익자 변경 서류가 접수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보험이요. 예, 기존에는 수익자가 이말자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자녀분 성함으로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잠깐만요.
그걸 본인이 신청한 건가요? 아니요. 병원 진단서와 가족관계 서류로 대리 변경된 상황입니다. 수익자 변경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 수령자를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이에게 물었다. 당신 보험 수익자 바꿨어요? 그이는 내 눈을 피하며 말했다. 경숙이가 자꾸 얘기해서 그냥 괜히 문제 만들기 싫어서. 그럼 나는 뭐예요? 이 집에서 당신 곁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당신 감기 걸렸을 때 밤새 물수건 올려놨던 나는 뭐냐고요.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더 아프게 들렸다. 다음 날 딸 경숙은 눈도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어머님, 그 보험은 원래 저희 엄마 걸로 들었던 거예요. 단지 이름만 안 바꿨던 거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래요. 그럼 이름도 바꾸세요. 내 이름이 왜 거기 있어야 합니까? 경숙은 피식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여기 당신 이름이 들어갈 데는 없어요. 그날 밤 나는 이불을 들고 베란다에 나와 앉았다. 어쩌면 추워서라도 나를 찾을 줄 알았다. 그이는 찾지 않았다. 나는 멍하니 새벽이 될 때까지 앉아 있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나는 이 집을 나갈 것이다. 식모로 들어왔고 식모로 나간다고 해도 적어도 내 이름을 지키고 싶었다. 3화 그 집을 나오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집을 나설 땐 그 집에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 있어야 울 수 있다고 했다. 나는 미련도 원망도 눈물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그 집을 떠났다. 전날 밤 아들 태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내 손으로 연락했다. 엄마 왜? 어디 아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그냥 잠깐 너희 집에 좀 가 있으려고. 무슨 일 있어? 가서 얘기하자. 그날 밤 나는 이불을 개고 옷을 접고 옷장 구석에 쑤셔 넣어놨던 작은 캐리어를 꺼냈다. 누가 보면 여행 가는 사람 같았을 것이다. 그이가 방에 들어올 땐 이미 짐을 다 싸고 난 뒤였다. 뭘 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나 내일 나가요. 그이는 놀란 눈으로 말했다. 어딜 간다는 거야? 왜 그래? 갑자기.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여기 내 자리가 없는 집이에요. 내 이름 하나 안 올라간 이 집에 이제는 내 마음도 안 머물러요. 그게 애들 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든. 당신 그날 보험 얘기 나왔을 때 내 편 한 번이라도 들어줬어요? 그이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식모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냥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말자씨. 나는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 말, 내 귀엔 그냥 가만히 있어 달라는 말로만 들려요. 새벽,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다. 가방은 무겁지 않았다. 8개월의 시간은
큰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그 집의 마당을 마지막으로 지나치는데 현관불이 살짝 켜졌다.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 뒤에 서 있었다. 나 역시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다. 우리는 서로를 부르지 않았다. 그게 이별의 전부였다. 고속버스를 타기 전 나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다. 정경수. 말자 씨, 집 지금 비워져 있죠? 아버지 서류 중 하나의 사인 필요해서요. 제 이메일로 도장 스캔본 부탁드립니다. 나는 웃음이 났다. 이제는 이름도 부르지 않는구나. 그저 서류 처리의 대상일 뿐이다. 말자 씨, 그렇게 불리는 것도 마지막이겠지.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태현이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 예진이가 마중을 나왔다. 어머니 어떡해요? 그냥 오시지 마시지. 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늙어서도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낫다. 그 집에 도착하자 손녀는 잠들어 있었고 태현은 거실에 앉아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이야기해봐. 무슨 일이야?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집에서 식구가 아니었어. 그냥 남의 집 살림하는 여자였지.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게 더 무섭더라. 그날 밤 나는 태현이네 거실에 누워 처음으로 편히 잠을 잤다. 그 집에선 단 한 번도 깊게 못 잤다. 언제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 밥이 왜 그 모양이냐고 할까 봐 늘 쫓기듯 눈을 떴다. 이불 위에 누워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다. 처음이었다. 그 집을 나온 이후 처음으로 울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도 왜 이렇게 서러웠는지. 다음 날 아침 태현은 출근 전 내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엄마, 이거 변호사 소개받은 건데 한번 가보자. 엄마도 권리라는 게 있어. 나는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태현아, 나 그 집에 있던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였을까? 태현은 고개를 저었다. 의미 없는 건 엄마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야. 엄마는 엄마 시간대로 잘 살았어. 사화. 그 사람의 집에 나의 흔적은 하나도 없었다. 태현이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며 말했다. 엄마, 상담은 잘 받기만 해. 지금부터라도 권리 찾아야 해.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론 그런 말조차 미안했다. 무슨 권리? 난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 가족이 될 자격이 없다는 말을 그 집 자식들한테 듣고도 참고 살았다. 그 사람과 둘이서만 약속한 같이 사는 사이였을 뿐 도장 하나 찍지 않았던 나는 법적으로는 그냥 세입자만도 못한 존재였다. 법무사무소는 생각보다 작고 조용했다. 태현이 소개해준 여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천천히 끝까지 들었다. 나는 가능한 한 담담하게 말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불쌍하다는 표정 짓는 게 싫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고요. 재산은 배우자분 명의로 되어 있고 집 주소도 그대로시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에 내 이름 석자. 어디 하나 붙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전기세도, 수도세도, 심지어 냉장고 자석에도 내 사진 하나 없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도요, 선생님. 동거 기간이 길고 일정한 역할을 하셨다면 사실혼 관계로서 법적 권리 주장을 하실 수 있어요. 사실혼이요. 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한 경우요. 가사분담, 재산 기여, 함께 살았던 기간, 이 모든 게 증거가 됩니다. 나는 한참을 입 다물고 있었다. 그럼 그 집에 남겨둔 내 물건들, 그건 어떻게 돼요? 변호사는 조용히 대답했다. 요청하실 수 있어요. 거부하면 물품 반환 청구 소송도 가능하고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이 집을 나오기 전 욕실 옆에 걸어두었던 내 수건이 떠올랐다. 분홍색 꽃무늬 수건. 그 집에 처음 들어가서 내 돈 주고 샀던 물건이었다. 그것조차 내가 가져오지 못했다. 며칠 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단 한 번만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하고 싶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낯이 껐다. 그리고 참을 수 없이 멀게 느껴졌다. 접니다. 말자예요. 그래. 그 집에 남겨둔 제 물건들 조만간 찾으러 갈게요. 그이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말했다. 경숙이가 정리했을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그 집에 아직 내가 있어요? 내 수건 하나, 내 컵 하나, 그거라도 남아 있어요? 미안해. 정리하면서 다들. 나는 끊었다. 그 이상은 듣고 싶지 않았다. 며칠 후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그의 딸 이름으로 보내드립니다. 정경수. 상자 안엔 내가 입던 잠옷 한 벌, 묵은 내복, 그리고 이름 없는 텀블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내가 살았던 흔적. 그 집에 남은 건 고작 그 정도였다. 내가 쓴 글씨도 없고 내 냄새도 남지 않은 물건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나는 그 집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걸. 그날 밤 딸 예린이 전화로 물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다시 연락했어? 했지. 그 사람이 뭐래? 그냥 미안하다고 하더라. 엄마 다시 안 돌아가게 해줘. 이번엔 절대 안 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안 돌아가. 예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엄마 그 집에 엄마 이름 없던 거. 그거 그 사람도 알았을 거야. 근데 그냥 뒀던 거야. 생각해봐. 왜 안 했겠어? 이름 하나 올리는 게 뭐라고 그걸 그렇게 안 했겠어? 나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이름 하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그 사람에게도 집 안의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 며칠이 지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엔 정기호 그 사람의 이름이 떴다.
망설임도 있었지만 나는 전화를 받았다. 녹음 시작됨. 나는 조용히 전화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여보세요? 말자, 시에나야. 낯익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귓가에 철사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왜 전화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냥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서. 나는 차갑게 물었다. 이제 와서 왜요? 내가 그 집을 나가던 날은 왜 아무 말도 없었죠? 미안해. 그날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그날 말고도 많았어요. 딸이 날 가정부처럼 부를 때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애가 좀 너무하긴 했지. 그래도 당신이니까 참을 줄 안다고 생각했어. 참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짓밟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군요. 기호 씨, 당신은 내가 당신 집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건 미안하다고 했잖아. 나도 그 애들 눈치 보느라 그랬어. 결국엔 당신도 같은 사람이었네요. 그는 말을 잊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통화 녹음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말자, 씨. 이젠 나도 나를 지켜야 해요. 녹음 종료. 그날 밤 나는 태현에게 말했다. 기회가 되면 그 집에서의 대화들 증거로 써야 할 것 같아. 엄마 설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나를 없애버리더라. 오화. 가만히 있었더니 결국 나를 없애버리더라. 살면서 내가 가장 후회한 게 있다면 너무 오래 참은 것이다. 무시당할 때도, 소외당할 때도 스스로를 자꾸 합리화하며 괜찮아. 이 나이에 어디 가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자. 스스로를 달래며 버텼다. 그런데 가만히 있었더니 그 사람들 결국 나를 없애버리더라.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태현이 아내가 해준 국을 먹고 손녀의 등원 준비를 도와주고 있는데 문 앞에서 택배 소리가 났다. 엄마 택배 왔어요. 내 이름이던가. 아니요, 정경숙. 나는 짐작했다. 그 이름, 그 뻔뻔한 이름. 상자를 열자 안에는 A4 서류 봉투가 한 장 들어 있었다. 겉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법적 동거인 이말자 씨 귀하. 명의정리 및 물품 소유권 이관에 관한 통지서. 심장이 내려앉았다. 비법적 동거인. 그들은 이제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봉투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하가 사용하던 가구 및 가전제품은 본가의 공용 물품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물품은 정경숙 소유로 등록될 예정이며 추후 소유권 주장 시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동거 기간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퇴거 시 남긴 일체의 물품은 모두 무상향도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고 태현이 책상에 앉아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태현아, 이거 봐라.
이게 사람이 사람한테 보낼 수 있는 문서냐? 태현은 글자를 읽고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이건 완전히 엄마를 제거하려는 거잖아. 맞다. 이제는 내 물건 하나, 내 말 한마디, 그 집에 없던 것처럼 지우고 싶겠지. 나는 조용히 옷장을 열어 며칠 전 녹음해 둔 기호 씨와의 통화 기록을 꺼냈다. USB에 옮겨둔 상태였다. 파일명 녹음 전 기호사과 통화사 12점 미텁사함. 이거 변호사한테 줄 거다. 태현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엄마 녹음해뒀어? 그날 그 사람이 직접 말했어. 딸이 너무한 거 알아. 미안하다. 당신한테 그렇게 대해선 안 됐다고. 나는 숨을 깊이 들이켰다. 그 한마디면 돼. 그 말 하나면 내가 그 집에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니까. 며칠 후 나는 다시 법무법인을 찾아갔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다시 듣고 녹음 파일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꽤 강력한 자료입니다. 정기호 씨가 사실상 동거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방 딸의 부당함을 묵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네요.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사실혼 관계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또한 그가 본인의 책임을 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물품 반환, 금전 분할 청구 등의 기초 자료로 매우 유효하죠.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이 나이에 내가 녹음 파일 하나 들고 법원에 서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존재를 지우려는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침묵하는 건 더 못할 일이었다. 며칠 후 그이에게 마지막으로 문자 한 통을 보냈다. 기호 씨, 내가 당신 곁에 있던 시간, 그 모든 걸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편에 설 겁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대신 하루 뒤 정경숙 명의로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다. 귀하의 대응이 상식과 선을 넘는다고 판단되어 향후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 봉투를 내려놓고 말없이 웃었다. 법적 대응 잘 됐다. 이제는 나도 법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6화 내가 만든 국을 그들은 밟고 지나갔다. 사람이 밥을 하는 이유는 그 집의 몸이 아니라 마음을 얹고 싶어서다. 된장국 하나, 나물무침 하나, 정성껏 만들면 그 집 식구들과 정을 나누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다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든 국을 그 사람들은 그냥 발로 밟고 지나갔다. 어머니, 국 좀 간 좀 보시지 그랬어요. 짜잖아요. 정경숙이 그렇게 말한 건 내가 집을 나가기 얼마 전 일이었다. 그날 나는 새벽부터 물을 삶고 멸치 다시를 우려서 국을 끓였다. 소고기 대신 마른 새우를 넣었지만 내 손맛을 아는 그이는 분명 한 숟갈 뜨며 말했었다. 오늘 국 맛 좋네. 그런데 딸은 그 밥상 머리에 서서 하녀도 가는 본다고 말했다.
그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만 내려놨다. 나는 그날로 주방을 떠났다. 이제 그 국물 냄새도, 그 집의 장롱 안식초 냄새도, 머리맡 라디에이터 돌아가는 소리도 내겐 기억이 아닌 상처였다. 그리고 이제 그 상처는 법원 문 앞에까지 끌려 나오게 되었다. 며칠 전 내용 증명이 도착한 이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다. 말자 선생님, 상대방 측에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막 고소하겠다는 예고장을 보냈습니다. 허위 사실이요. 네. 동거 사실을 부풀렸다. 가사 노동이 재산 기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기호 씨와는 별거에 가까웠다는 식의 주장입니다. 나는 입을 꾹 다물었다.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지은 나. 그이가 감기에 걸려 밤새 물수건 올려준 나. 딸내미 애 맡긴다고 맡겨놓고 자기는 뷰티 살롱 다녀오겠다고 4시간 넘게 연락 두절된 날도 나는 그 집 아기를 재웠다. 그 모든 시간이 허위라니. 어머니, 이거 봐요. 며느리 예진이가 노트북을 보여줬다. 화면엔 그 집 거실 CCTV가 떠 있었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예진이는 디지털 자료 정리를 곧잘 했다. 이거 지난 겨울에 엄마가 김치찌개 끓이고 있을 때 경숙 씨가 전화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녹음된 거예요. 이어폰을 낀 채 영상 재생을 눌렀다. 아, 진짜 짜증나. 아빠는 맨날 저 여자 편만 들어. 그냥 밥하고 청소나 하지. 왜 자꾸 말대꾸야?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쪽에 다 돌아올 거야. 뭐든지 우리 이름으로만 남게 해. 내 속이 울렁거렸다. 그 집 딸의 목소리, 또렷한 단어 하나하나가 내 지난 시간을 쓰레기처럼 내팽개쳤다. 나는 바로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녹취 파일과 CCTV 캡처본을 정리해 정식으로 대응서를 제출했다. 선생님, 이건 사실혼 관계를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격이 될 수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이 싸움은 나 혼자 견디는 게 아니라 나로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며칠 후 정기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다. 말자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소. 그냥 조용히 잊고 살자고.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른다. 나는 이미 다 잊었기에 이 싸움을 시작한 거라는 걸. 7화. 내가 이 집에서 한 일이 증거가 될 줄 몰랐나 봅니다. 나는 그 집에서 주인이 된 적은 없었다. 그렇지만 집을 집답게 만든 사람은 나였다. 식탁을 닦고 김치 국물을 쏟아 엉겨붙은 냉장고 선반을 물수건으로 닦고 화장실 휴지를 제때 채우고 어린 손주의 겨울 패딩을 빨고 말리며 그 집을 살게 한 건 분명히 내 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 말하던 그 모든 작은 일들이 이제 증거가 되기 시작했다. 법정에 제출된 나의 첫 번째 자료는 시장 영수증이었다. 통영 건어물
양곡마트, 경기도 응응 전통시장. 모두 내 카드로, 내 이름으로, 내 발로 장본 기록이었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런 영수증들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실제 거주와 가사 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선생님, 혹시 당시 사진은 없으세요? 나는 손가방을 뒤져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 안엔 저장된 날짜도 흐릿한 살림살이 사진 몇 장이 남아 있었다. 하얀 국솥에 김이 피어오르는 찰나의 사진. 딸아이가 맡긴 손주의 머리를 감기고 수건으로 싸맸던 장면. 말없이 물컵을 놓고 뒤돌아선 그이의 등. 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그 집에 내가 살아 있었던 증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증거입니다. 며칠 뒤 정경숙 측에서 반박 자료가 들어왔다. 그들이 꺼내든 건 기호 씨의 오래된 친구 진술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사진 속엔 내가 소파에 앉아 잠든 모습이 있었다. 그 밑에 붙은 캡션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기호 씨 댁에 머물던 여성. 거주라기보다는 간헐적 방문의 개념이었음. 그들이 하려는 말은 분명했다. 나는 그 집의 식구가 아니었다. 그저 찾아온 손님일 뿐이었다. 나는 웃었다. 잠깐 오간 손님이면 그 집 화장실을 내가 수세미 들고 닦았을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증거들이 하나씩 쓸모 있어질 겁니다. 그날 밤 나는 예전에 써뒀던 살림 메모장을 꺼냈다. 김장 재료 목록, 현관 바닥 타일 치수, 딸이 좋아하던 반찬 종류, 손주 먹는 이유식 재료비와 성분 체크표. 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적은 게 아니었다. 그 집을 내 집처럼 느끼고 싶어서 적었던 것이었다. 그날 장본 금액을 적고 다음엔 두부 반 모만 사자. 경숙이 김치 많이 먹네. 좀 더 담아야겠다. 그런 글들을 보며 나는 그 집을 살렸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 집은 나를 살던 적 없다고 했다. 며칠 뒤 정식 1차 심리가 시작되었다. 나는 검정색 바지 정장에 딸이 사준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법정에 섰다. 기호 씨는 나오지 않았다. 딸 정경숙만이 변호사 옆에 앉아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냐는 조소와 멸시였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에서조차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내가 그 집에서 만든 국은, 내가 설거지한 그릇은, 내가 걷어붙인 팔뚝의 상처 자국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당당히 물어야 할 차례였다. 그날 법정에 제출된 내 메모장 복사본을 보며 판사는 조용히 말했다. 아주 상세히 기록하셨군요. 이 내용들 모두 가사 기여도와 사실혼 주장에 긍정적입니다. 정경숙은 자리에서 벌컥 일어나며 말했다. 저건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한 거예요. 누가 시킨 적도 없고요.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예요?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혼인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사실혼 관계는 다양한 사정과 정황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제야 그 집에서 했던 내 작은 일들이 작지 않게 보이기 시작하나 보다. 8화. 이 집을 지킨 건 당신들이 아니라 나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나를 위해 말하자.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 집에 살았는지 말하자. 그동안 나는 너무 오래 침묵했다. 욕도 모욕도 무시도 다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말할 차례다. 법정 2차 신문일. 기호 씨가 출석한다는 소식은 내게도 그 집에도 충격이었다. 정경숙은 안색이 창백해졌고 나 역시 며칠을 뜬 눈으로 보냈다. 그가 법정의 모습을 드러낸 건 그 집을 떠난 지 정확히 81일 만이었다. 차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천천히 입장한 그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외면하지 않았다. 정기호 씨,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적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은 제 곁에 있었던 아내였습니다. 정경숙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판사는 단호하게 제지했다. 피고는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씨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지, 말자가 아니었으면 이미 망가졌을 겁니다. 법정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말을 이었다. 나는 혼자 사는 게 외로웠고 그 사람은 그 외로움을 다 받아줬습니다. 밥을 해주고 집을 닦고 우리 손주까지 돌보면서도 단 한 번도 내게 왜 나만 하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기호 씨의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다. 내가 그 애들 눈치 보느라 말자 씨를 내 아내라 말하지 못했던 걸 지금 뼛속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경숙은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 도장도 안 찍고 살았잖아요. 결혼도 아니고 그냥 같이 있었던 것뿐인데 왜 다 가져가려고 해요? 내 변호사가 침착하게 일어섰다. 피고 측이 결혼이 아니다라 주장하지만 이미 동거 기간 중 원고의 가사기여, 경제활동, 정기적 장보기, 주방 실사용 자료 녹취, 그리고 오늘 피고의 부친의 증언으로 충분한 사실혼 입증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법은 신고만을 결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관계와 실질을 봅니다. 정기호 씨의 오늘 진술은 이 사건의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신문이 끝나고 나는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기호 씨가 뒤따라왔다. 말자 씨,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정말 미안했소. 나는 고개를 돌렸다. 그렇게 나를 내버려 뒀던 시간이
당신한텐 그냥 지나간 일이겠지만 내겐 매일매일이 죽는 날 같았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집을 지킨 건 당신 딸도 당신도 아니었어요. 나였어요. 그 집의 온기와 냄비와 장바구니와 국물과 웃음, 전부 내가 만든 거였어요. 기호 씨는 눈을 감았다. 그걸 이제야 말해줘서 미안하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늦은 말은 책임으로 남기면 돼요. 며칠 후 판결문이 도착했다. 원고 이말자 씨는 피고 정기호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동거 기간 중 발생한 재산 분할과 물품 소유권 일부를 인정한다. 나는 봉투를 천천히 접었다. 그날 오후 손에 쥔 내용 증명과 판결문 사본을 들고 작은 식당에 들렀다. 혼자 김치찌개를 시켜놓고 밥 한 숟갈을 떴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구, 내가 그 집에서 끓이던 거라 별반 다르지 않네. 그 집은 결국 내가 만든 국 하나만큼의 의미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국처럼 끓고 참고 끓고 또 끓어. 이제는 나를 지킬 수 있는 온기가 되었다. 구화. 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지막 카드. 사람들이 말한다. 노인은 잊는다. 노인은 잃는다. 노인은 지켜줄 힘이 없다고. 나는 잊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 그리고 지킬 수단도 준비해뒀다. 정경숙은 예상대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에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오히려 저희 가족을 협박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꾸며낸 거라고요. 항소장이 제출되고 그녀 측 변호인은 내 과거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내 첫 번째 결혼 이력이 드러났다. 이말자 씨는 과거 이혼 이력이 있으며 상대 남편에게도 재산 청구를 시도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정경숙 측의 주장은 이랬다. 이말자 씨는 반복적으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상대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행위를 해왔으며 이번 역시 유사한 수단의 반복이다. 나는 판사의 말이 끝나자 마이크 앞에 섰다. 네, 저는 이혼을 한 적 있습니다. 정경숙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남편이 외도 끝에 집을 나갔고 아이 둘 키우며 미용실 청소부터 시작해 겨우 살 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때도 저는 법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법정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저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름 하나 없이 살다 존재조차 지워지는 건 한 번으로도 충분하더군요. 그날 저녁 딸이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왜 그 얘기를 이제야 했어? 나는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한테 수치스러운 엄마로 보이기 싫었지. 엄마, 지금은 자랑스러운 엄마야. 나는 그날 처음 딸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며칠 후
내 손엔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안엔 정기호 씨가 사망보험 가입 전 내 이름을 수익자로 작성해 놓았던 초기 서류 사본이 있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변호사가 놀란 얼굴로 묻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이가 몰래 넣어둔 거예요. 주방 찬장 위쪽에 숨겨둔 봉투 안에 있어서 내가 이사 나올 때 챙겨놨어요. 변호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 내용이면 2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딸한테도 말 안 했던 카드였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누구한테라도 나를 변명할 게 필요해질까봐. 게다가 예전에 정기호 씨가 내게 소소하게 건넸던 돈 봉투와 함께 가전제품 구매 내역까지도 내 이름으로 남아 있었다.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소파 커버와 주방 조리도구, 일체. 그걸 하나하나 사진 찍고 메모해둔 수첩이 내 서랍 깊숙한 곳에 남아 있었다. 이걸 왜 다 적어 두셨어요? 살림이란 건 눈에 안 보여서 더 무서운 거야. 안 적어두면 안 한 일이 돼버리거든. 2심 법정에선 모든 게 달라졌다. 판사는 내 과거를 묻는 대신 정경숙 측이 제출한 허위 주장에 대해 오히려 신중하게 되묻기 시작했다. 피고 측은 허위 동거라 주장했지만 보험 수익자 지정과 가전 내역, 영수증 일지 등으로 확인된 공동생활 정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내게 물었다. 이말자 씨, 이 싸움을 왜 계속하십니까?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살기 위해서요. 하녀가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요. 시시파. 나는 이 집의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정부였다고 했다.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남편의 자식들은 그냥 도와준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고, 남편은 자네 덕 많이 봤소라는 말로 모든 책임을 피해갔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말했다. 그녀는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2024년 12월 지방법원 최종 판결. 본 법원은 원고 이말자 씨와 피고 정기호 씨가 사실혼 관계였음을 인정하며 동거기간 중에 가사 기여도와 물품 소유권을 인정, 피고 측 재산 일부 분할 및 명예훼손 반소를 인용하지 않음. 정경숙 외 자녀 측의 주장은 정황 및 증거에 의해 반박되었고 원고가 가족 구성원으로 기능했음을 다수 자료로 확인함. 판사의 마지막 말은 마치 천천히 내 귀에 흘러들어왔다. 이말자 씨는 이 집의 식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비라도 한 줄기 쏟아지면 눈물 흘릴 핑계가 되겠거니 했는데 햇살은 선명했고 구름 한 점 없었다. 옆에서 변호사가 내 등을 토닥였다. 선생님, 이 싸움 이기셨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다. 아니요, 사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정경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판결 직후 그녀는 내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재빨리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이가 보낸 손편지가 도착했다. 말자씨, 이제야 알겠소. 우리가 살던 그 집은 당신이 만든 집이었소.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하오. 남은 시간 당신 이름으로 꼭 행복하길 빌겠소. 나는 편지를 고이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보내지 않았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설명해야 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 달 뒤 나는 다시 그 집 앞을 찾았다. 정기호라 적힌 문패는 그대로였지만 대문에 내 손으로 붙였던 작은 풍경은 사라지고 없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마당은 이제 조금은 삭막해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 집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떠났으니 당연하지. 이 집에 살면서 나는 이름 없이 살았다. 도장 없이 살았고 호적에도 보험 서류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다시 돌아와 아들네 작은 마당을 정리했다. 고추 모종을 심고 쑥갓을 뿌리고 주방 한쪽에 나만의 찬장을 정리했다. 찬장 위 작은 종이 한 장.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다. 이말자의 집. 여기선 내가 주인입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국을 끓였다. 된장에 물을 썰어 넣고 멸치를 우려내고 파를 송송 썰어 넣었다. 한 숟갈 국을 떠서 입에 넣는데 눈물이 났다. 하지만 그건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다. 내가 만든 국을 내가 제일 먼저 먹는 기쁨. 그 소박한 순간조차 이제는 내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말자. 그녀는 66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지키는 싸움을 시작했고 끝내 존재를 증명해냈다. 세상은 그녀를 하녀라 불렀지만 이제 그녀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한 사람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되찾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하녀는 밥을 한다. 나는 가족을 만들었다. 그 차이를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다.